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을 두둔했던 현직 경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 80만 원을 가불받은 남성이 출근 4시간 만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근무 중 망가진 신발값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이 2분 늦게 끝나는 바람에요. 아이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끝나는지 몰라.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자아이들을 1년 빨리 초등학교 입학시켜야 한다. 그러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남녀 발달 속도가 비슷해져서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을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관련 정책 제안 중 하나랍니다. 쓰는 김에 그냥 팍팍 좀 더 쓰시지. 4년 어떻습니까? 4년 일찍 입학시키면 아주 그냥 인구 폭발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윤희선 여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꼭 건강해야 돼 하신 윤주연님, 지난 토요일 11시 서울 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편이 실족해서 다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챙겨주셨다는데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했다네요. 정말 감사해요 하신 정주실님, 자, 의왕시 내손동에서 무인 점포합니다. 앞 손님이 깜빡하고 안 가져간 잔돈 100원을 초딩 친구들이 메모까지 남겨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하신 조은주님, 자, 주말에 부산 명지 아파트에서 담뱃불 때문에 저렇게 큰 불이 났어요. 제발 담뱃불 좀 제대로 꺼서 버려 하신 이효리님, 자, 인천 주차빌런 제보해 주신 박창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에이 755.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어르신 계산 잊으셨네요.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한 중년 커플이 호프집 안으로 저렇게 입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한 켠에 자리를 잡고 반건조 오징어에 맥주에 소주까지 냠냠쩝쩝 냠냠쩝쩝. 자, 여성분이 지금 일어나서 어디 나가는 것 같아요. 하하, 이런. 자, 뒤이어서 남성까지 저렇게 일어나서 터벅터벅한, 이거 그냥 나가버리나요? 딱 봐도 천생연분 먹튀 커플. 그런데 즉석 만남이었던 걸까요? 뒤도 안 들어보고 서로 몇 마디 주고받더니 잘 가 하면서 저렇게 쫙 제 갈 길로 찢어집니다. 자, 제보자 사장님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값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네, 60, 70대 중년 커플인가요? 뭐 커플 아닌가 알 수는 없지만 지난달 31일 충북 제천에 있는 호프집인데요. 60, 70대 두 분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25,900원 정도입니다. 소주, 맥주, 뭐 반건조 오징어 시켜 먹고 30초 정도 되지 않아서 여성이 먼저 나가고 남성 따라 나가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상착의는 비슷하고 29,000원 정도 먹고 가버렸다. 근데 그분들인지 확인된 건 아니에요. 동일보험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음식 먹은 다음에 이제 뒷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렇게 좀 먹튀를 하게 되면 장사하는 의욕을 잃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했고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제보까지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시무시한 앞차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차 주목해 보세요.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저속 주행을 합니다. 옆 차선으로 옮기니까 또 이제는 앞으로 와서 끼어드네. 자, 속도는 여전히 시속 15km 미만. 뒤로는 화물차들이 빵 경적 울리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이번에는 그 앞을 가로막고 거의 멈춰 섰어요. 고속도로에서. 자, 차선 바꾸니까 또 앞으로 와서 깔짝깔짝대죠. 맞고 또 맞고 피하면 맞고 또 피하면 또 맞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갓길에서 이제 만납니다. 예, 언제 갓길에 서나요? 지금 왔네요. 자, 난데없이 골프채를 들더니
차를 향해서 스윙. 이거 차를 쿵쿵 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 왜 저래, 저거? 유닛을 왜 때려? 잠시 후 경찰이 와서 경찰이 왔는데도 계속 현행범이 체포됐는데요. 현행범도 진짜 이런 시한폭탄 같은 인간들이 운전대를 잡고 산다니 좀 무섭습니다. 네, 차량 운전자의 딸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31일 어머니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계속 번쩍이면서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더니 속도를 내서 차선을 바꾸더니 바로 앞으로 바짝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 진로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고속도로 한복판 2차선에서 멈춰서 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어머니도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창문을 두드리고 폭언을 하고 엄마 죽었는데 나보다 급하냐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실인 줄 알고 사과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열린 창문으로 어머니의 회사 출입증도 훔쳐가고 주먹으로 어머니의 뺨도 때렸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갓길이 아닌 도로 2차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실제로 도로에서 저런 인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내부에서 신고를 하고 지금 갓길에 멈춰선 상황입니다. 직접 나서서 만나지 않는 건 정말 다행이신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경찰이 올 때까지 갑자기 골프채를 꺼내서 스윙 연습하듯이 휘두르다가 보닛을 막 퍽퍽 때렸던 겁니다. 차 수리비만 견적이 120만 원가량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네가 양보만 해줬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다면서 이 어머니를 탓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받고 계시답니다.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뭐 운전대 또 잡겠어요? 저런 일을 겪으시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버젓이 전범기를 딱 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담벼락 옆에 하얀 외제차가 저렇게 두둥, 뒷유리에 척척 붙어있는 저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전범기로 불리는 욱1기. 혹시 앞에 있는 사람이 못 볼세라 앞유리에도 저렇게 떡 붙여놨는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지만 이게 뭡니까? 차주가 한국인이어도 일본인이어도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전범기, 욱1기인데요. 2차 대전에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사용했던 군국주의 상징하는 국기죠. 그래서 전범기로 쓰면 안 되는 문양인데 일반적으로 문양을 좀 잘못 써서 저게 오해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거는 딱 그냥 전범기예요. 딱 네모 쳐가지고 딱 그대로 돼 있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정말 무식하거나 몰랐거나 그럴 수 있고 일본인도 너 그 나라 가서 붙여야지 여기서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 전범기를 차에 뒤에 떡 붙여놓고 앞에 떡 붙여놓고 이게 왜 이러지? 몰랐으면 뛰고 일본 사람이면 집에 일본으로 가세요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 교수님, 이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 이거를 약간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저게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 개념이 없으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전범기 아래서 전쟁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 전쟁 안에서 얼마나 정말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생각을 0.1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 사진만 올라왔어요. 이제 얼굴 올라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뛰세요. 이 제보자님이 주말 동안에 저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이 제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차주가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잠복을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못 찾으셨대요. 아유 참. 자, 다음 이어가죠. 먹긴 X가 성낸다더니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 선캡과 마스크로 중무장한 여성 입장. 자, 계산대에서 비닐봉지 한 장을 저렇게 꺼내오더니 자, 이 냉동실로 가 아이스크림을 그냥 이 손에 잡히는 대로 쑥쑥 좀 이제 다 넣죠. 혹시 이 동네 큰 손일까요? 비닐이 그냥 터질라고 그냥 가득 찼는데도 계속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가방까지 저렇게 챙겨서 입구 쪽으로 가는데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오니까 마치 계산이라도 하려는 척 저렇게 딴짓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손님 딱 보더니 살피더니 그냥 휙 가게 밖으로 계산도 하고 나가버리는데요. 자,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네, 지난 4월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아이스크림 31개, 약 3만 7천원치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지난 5월 23일 한 여성에게서 내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 지난해 4월에 이 가게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검은색 비닐봉지 100장을 훔쳐서 이 사건 반장픽에 오늘처럼 보도된 기억납니다.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 네, 같은 해 12월에는 비닐봉지를 2차례 더 훔쳤고요. 범행 후 옆 가게에서 분식을 먹다가 CCTV를 보고 달려온 제보자에게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붙잡혔을 당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훔칠 비닐봉투 값으로 이 3만 원만 보상을 받고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작년에 3만 원을 준 게 너무 아까워서 그만큼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거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이제 정신 차리고 왔으니까 합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게 게다가 도대체 무슨 초식이야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보자분에 따르면 저 여성분이 동네 주민이라 합니다. 그리고 뭐 형편이 어렵지도 않고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입고 계신 옷들도 다 좋은 옷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들통이 나니까요. 또 이분이 경찰에 자기 친언니를 보내서 대신 자수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이구야. 경찰에서도 이분 너무 죄질 안 좋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지난해 비닐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묶어서 지금 재판을 넘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나눠도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고 손주까지 키우신다고 하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보해 왜 주셨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집안 분위기가 수상합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시간 식구들 간의 다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막내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시간은 큰딸인 시누이,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 그리고 막내인 남편 이렇게 사남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은아주버님 형편이 제일 좋은데요. 시골에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 집도 본인 명의였던 걸 어머니께 드린 거라고 합니다. 또 지난 겨울에는 작은아주버님 내외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한 달가량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매들이 집에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작은 형님이 서운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설에 큰아주버님과 작은 형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건데요. 큰아주버님이 어머니 모시는 걸로 생색내고 유세 떤다면서 그간 작은 형님에게 쌓여왔던 서운한 감정들을 다 쏟아낸 겁니다. 작은 형님은 삼시세끼 식사 챙기고 산책도 같이 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는데 생색 좀 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다투게 됐고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한 채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곧 시가 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시누이가 지난번 다툼 때문에 서로 사이가 서먹하니까 이번에 큰 며느리랑 내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내겠다. 돈만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콕 집어서 자기도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라서 안 가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작은 형님만 빼놓고 가는 것도 불편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자, 제사에 그래도 참여하자는 자아입니다. 상이야, 박상이 미련한 거사. 이미 판세는 저쪽으로 기울었어. 장녀랑 장남내가 한 팀 먹은 거 아니야. 차남내가 앞만 잘라봤자 이미 장녀랑 장남이 손잡으면 명분에서 뒤진다 너. 잔말 말고 너도 저쪽에 붙어. 제사 준비해 빨리.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아주 좋아요. 자, 제사 불참하자는 자입니다. 상이야, 박상이 미련한 거사. 사형제 중에 장남, 장녀가 한 팀. 그리고 차남 2대1이지? 그럼 뭐야? 막내인 너네가 캐스팅 보트를 쥔 거야. 너가 작은 형님한테 가면 2대2 동점. 작은 형님이 너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큰 신우랑 큰 형님 쪽 가봤자 덕 볼 거 하나도 없다. 거기 개털이야. 작은 형님네 붙어 X.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극단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는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머리 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만약에 안 가게 되면 2대2 구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애매하면 다수로 이렇게 말하면 좀 아니지만 애매하면 갈등 구조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정말 확실히 편이 갈려지기 때문에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면 수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수동적이 뭐냐면 지금 계속 제사를 했던 거잖아요. 안 가게 되면 이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면
모른 체하고 수동적으로 하십시오. 자, 양 변호사님. 예. 저도 뭐 편가르기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우리가 명절이나 제사의 가장 큰 미덕은 평소에 안 보던 사람들이라도 그때를 빌어서 만나게 하는 게 명절이나 제사의 큰 미덕이고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사를 빌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서로 만나게 해야, 물론 나중에 더 싸우면 이제 그때 완전히 끝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일단 만날 수 있게 모이게끔 분위기를 잡아주고 나중에 좀 작은 형님도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일단 둘이 떨어지고 나잖아요. 그럼 저 집은 이제 끝입니다. 자,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저도 무조건 딱 이렇게 든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2대2도 아니지만 3대1은 더 아닌 거예요. 3대1이면 정말 왕따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째 형님이 돈이 좀 많아? 그래서 정말 얄밉게 나쁘게 했어. 그럼 왕따를 당해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집이 보니까 나쁜 집이 아니에요. 어머니 어떻게든지 집도 사드리려고 그러고, 이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요. 삼시세끼 다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 않고 효도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둘째 며느리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정말 3대1로 돼버리면 정말 왕따를 시키는 게 돼서, 도리어 저는 이날 이 작은 형님한테 가서 우리 시댁에 빨리 가자, 제사하러 가시자, 이렇게 노력이라도 하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뭔가 화해 액션을,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HC님은 사이 좋아지면 가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 사는 남은땡님은 양쪽 다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퍼플앤블루님은 그들이 다투든 말든 제사 참석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은주님 보고 계신가요? 오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올해 55,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울산 회사를 왕복하던 오빠 김상규님. 오빠가 며칠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결국 지난 주말 뇌사 판정을 받으셨다는데, 아직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셨다는군요. 은퇴하면 소설을 쓰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정말 착한 오빠. 동생 은주는 오빠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찰서에 10대 청소년들이 줄지어서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무려 44명의 남학생들이 1년 동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 대부분은 훈방 조치됐고, 기소된 주범들조차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는데요. 그런데 최근 가해자들 중 한 명의 근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현재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예, 주말 사이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 좀 전해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양 변호사님, 그 배우 천우희 씨 주연했던 영화 한공주 보셨죠? 네네. 예, 그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지 않습니까? 다른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그럴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이었죠. 2004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44명의 고등학생들이 1년 동안 여중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피해자가 5명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진짜 이제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했던 건, 그중에 단 10명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소년부로 송치가 되는데, 그 기소가 됐던 10명도 제대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중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박모 씨라는 사람이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람이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아니, 지금 20년 전 일인데 왜 그렇게 된 걸까 하고 봤더니, 이 박 씨가 경북 청도의 한 유명 국밥집에서 너무나 멀쩡하게 가정을 일구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유튜브에 찍혔어요. 하필이면 그것도 백종원 씨가 맛집을 소개하는 그 맛집에서 일하는 영상이 하필 저렇게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린 거죠. 자, 이 박모 씨는 이 주동자로 의심되나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딸 인생의 걸림돌이다. 자, 근데 진짜
또 딸을 낳았다면서요. 근데 그 정말 딸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박모 씨를 폭로한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박모 씨는 SNS에서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과 여전히 마팔을 하고 있고 과거를 잊은 듯이 애틋한 부성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모 씨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사건 당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괴롭힌 총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런 가해자가 자신의 딸에게는 세상 다정하고 애틋한 아빠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44명 중에 핵심 주범, 핵심 가해자 박모 씨가 자기 딸을 향해선 저렇게 들으신 것처럼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부성애를 자랑을 했다. 자, 박 교수님,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유명 국밥집, 아까 백종원 대표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서요. 네, 거기는 뭐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국밥집의 아들이다라고 전해졌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촌간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국밥집 주인은 맨 처음에는 이제 남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 숙모님을 보러 갈게 뭐 우리 가족이다 이런 또 그 글을 쓴 거가 다 전해지는 바람에 가족인 친척인 것이 밝혀졌어요. 이제 지금은 이 성범죄를 저지른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같이 일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번 일과는 또 다르게 이 국밥집이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지금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실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늘 가게 문을 닫은 채 확장 이전하느라고 잠시 휴업한다라는 안내문을 써놓고 지금 문을 닫고 아이고야. 휴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문을 닫았다고요? 네, 지금 문 닫고요. 지금 안내문 보면 네, 확장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맛집으로 그 소문이 나 있어서 손님이 많대요. 그래서 확장 이전을 하면 알려드리겠다라고 한다는데 정말로 확장 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논란을 피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이번 밀양 여중생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대상. 그 바로 경찰입니다. 이 경찰이 왜 문제되냐면 그 범죄가 있었던 2004년 당시에 논란의 글을 SNS에 게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현직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고3이었고요. 자기가 글을 써요.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는 다 나왔다고 하더만 못생겼다. 뭐 X 이렇게 얘기하고 고생했다 아무튼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가해자는 옹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한 건데 이 사람이 고3이다가 2010년도 돼가지고 경찰 시험에 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름도 한번 바꾸고 이 사람도 가정을 꾸려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경찰 뭐 철 모르고 어릴 때 올린 글이니까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하지만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몇 해 전에도 좀 논란이 됐었어서 그때도 뭐 사과문을 올리긴 했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아무튼 이게 또 다시 불거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교수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밀양 사건 그 가해자들 일부 부모들이 진짜 2차 가해. 정말 이게 2004년이다 보니까 말이죠. 20년 전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정서랑은 또 그때는 좀 많이 다른 시절이긴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요즘 저런 짓을 했다면 저 사람들은 정말 뼈도 못 추렸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 사건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정말 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피해자는 한 명인데 그 아이가 말하자면 44명의 아이들에게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를 저거 당하고 보십시오, 저거. 그 이후에도 쟤네 이제 수그리고 있는 애들이 전부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2차 가해 경찰 조사에서도 받고 사실 이제 뭐 선고문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 가해자 부모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딸 자식을 잘 키워야지,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를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울하다. 뭐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소리를 높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느껴졌었어요. 어떻게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여자애가 와서 꼬리를 44명한테 어떤 식으로 꼬리를 쳤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때 그 피해자였던 그 중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두고두고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예. 이 피해자는 끝내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말이죠. 이 후폭풍이 너무 컸던 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좀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이 가해자들의 뻔뻔함은 진짜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집단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밀양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녔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들의 학부모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무작정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탄원서를 써달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교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해자 부모가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숨어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후로도 월세방살이를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요. 또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괴로워했고 결국 지난 2011년에는 자신을 돕던 변호사와도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가해자들하고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1,500만 원을 자기 전세금으로 돌려 쓰고 뭐 자기 친척들한테 다 이걸 나눠주는 바람에 정작 이 피해자 여중생은 한 푼도 합의금을 받지 못했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이게 그 지금 44명의 가해자 중에 한 명도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그렇죠. 받지 못했다. 이게 요즘 같으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이 박모 씨 이후에 추가로 신상을 공개하겠다,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결국은 법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유튜브든 매체든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드라마 중에 모범 뭐 하는 있습니다. 사적 제재를 했던 게 열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제대로 못하니까 내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좀 처벌 아닌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신상 공개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뭐 유튜버 본인이 책임지고 공개하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께 그 44명 중에 뭐 이렇게 소년범으로 뭐 그때 재판부가 그랬대요. 교화의 가능성 하면서 소년범으로 이렇게 소년원에 보냈던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말이죠.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하다가 결국 구속돼서 징역형을 살았답니다. 이게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컸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그런 감수성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굉장히 여론이 뜨겁고 안 좋았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때의 처벌이 제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되돌아보면요. 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결국은 더 과한 형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라도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 곳곳 어딘가에서 지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중 한 명이 그 식당에서 일하던 게 이제 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일을 하기 전 80만 원을 가불받은 남성이 출근 4시간 만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근무 중 망가진 신발값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사장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네, 이 에어컨 시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장은 일손이 모자라서 중고 거래폼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30대 남성이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면접은 지난달 말에 봤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사정을 했고 사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80만 원을 가불을 해줬습니다. 이후 출근 첫날 컨테이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현장에 관리자가 없어서 남성은 대기만 하다가 실제로 일한 건 30분 정도, 배관 파이프를 테이프로 감은 게 전부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남성이 먼저 나가고 난 후에 안 보여서 사장이 연락을 하니까 일을 해보니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 가불 금액 80만 원은 6월 25일에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만 남기고 왔다고 합니다. 자, 점심시간 지나고 감쪽같이 사라진대요. 아우, 사장님 저 일 이거랑 제 성격 안 맞아요. 못하겠어요. 문자 하나 달랑 보내. 자,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아. 사장님으로서 얼마나 황당해. 자, 제일 중요한 거 가불해준 80만 원. 그거는 그래도 도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유 그냥 뭐 밟았다 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자가 그냥 팍팍팍팍 계속 왔다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나 4시간 일했으니까 그거 사장님이 주려고 했던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4시간에 56,000원이니까 일당 보내달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야 80만 원은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그럼 알았어 80만 원에서 56,000원 빼고 입금해라.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고 처음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것까지만 해도 화가 날 텐데 예. 근데 이 남성이 그대 문자를 또 보냅니다. 제가 노동청에 물어보니까요. 그 가불한 거랑 내가 임금 받은 거랑 별개로 갚시다. 하니까 80만 원은 내가 갚기로 한 25일에 갚을 거고 임금은 먼저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장님 만나서 주겠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필요 없다. 계좌번호 남기고 빨리 보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저거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자, 벌써부터 이제 막 부글부글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오죠. 자, 남성은 80만 원은 약속한 날짜에 제가 드릴 테니까 4시간 일한 임금 right now 지금 당장 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연락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까지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발점 갑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다리를 다쳤다. 신발이 뭐 찢어졌다고 신발값 물려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12만 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신었으니까 한 5, 6만 원 정도만 넣어달라고. 황당하죠. 저희는 솔직하게 일한 것도 없거든요. 꼭 이제 욕 들어먹는 것처럼 꼭 욕같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신, 발 해놓고 갑. 자, 박 변호사님. 예. 스타카토를 찍어줘야 됩니다. 신, 발, 갑. 그러니까. 네, 이 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 전화가 와서 신발이 일하면서 찢어졌으니까 물어달라 하더라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남성이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리도 다치고 신발 찢어졌으니까 이 돈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비 이 부분 영수증이나 좀 보내라 하니까 그거 왜 안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니까 입금하고 신발값 보내주세요라고 단문이 왔고 간이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시 또 입금하고 신발값이나 보내주세요. 계속 신발값 보내주세요. 신, 발, 값 이렇게 신, 발, 값 이렇게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하니까 더 얄밉다 진짜. 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사장님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인데 대체 뭘 믿고 80만 원이라는 걸 또 가불을 해주셨어. 무조건 손사래를 치셨어야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가장 괴로운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잖아요.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저한테 이제 처음에 가불을 할 때 병원비로 투석한다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한다고 거의 뭐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탁한다고 좀 안 돼 보여서 인상도 좀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고 준 거죠. 교수님 근데 이제 사장님도 뭔가
뭐 그래도 될 만하니까 그렇게 주셨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상이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고요. 우리 사장님이 일단 너무 마음이 약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성품이 좋은 게 막 느껴져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쪽 나 사람은 완전히 그냥 연기를 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기다 아버지를 팔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춘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이제 퇴원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그렁그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안 그래도 뭐 마음도 좋으신 분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일단은 50만 원만 주시면서 자 50만 원만 내가 먼저 밥을 해줄 테니까 30만 원은 좀 다른 데서 구해보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전화 와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사장님밖에 안 계시다. 30만 원만 더 해달라. 그래서 3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셨대요. 그 후에도 뭐 고맙다. 일 그 30분 했는데 수고했다. 임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와서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이 임금을 줘야 되는 거는 아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 주장에 따르면 저 남성 괴롭힘이 밤낮이 따로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남성에게 밤늦게 전화가 와서 사장이 문자로 늦은 시간에 전화 문자 하시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돈이나 보내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늦은 시간 기준을 정하던가 신발값 보내는 시간 한참 지났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용건을 문자로 보내주고 6시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은 신발값이나 보내라 진짜 마지막이다. 더는 연락할 일 없다. 수고 이런 단문을 보냈습니다. 연락할 일이 없다던 남성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이 사장님 협박하시는 게 너무 무섭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경찰서에 소장 넣으러 가겠습니다. 계좌로 이런 식 보내셔서 협박하신 거 꼭 소장 넣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 보내면서 협박하는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문자 내용을 올렸는데 남성의 계좌번호가 노출이 됐고 누리꾼들이 그걸 보고 이런 식 보내면서 갚으라는 내용을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을 고소한다는데 박 교수님 이거 왠지 좀 선수 같지 않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상습법이라는 지금 이 제보가 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리니까 그 아래 댓글도 달리고 연락이 오기를 이 사람 상습법으로 알고 있다. 우리 사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가부를 수시로 했고 조퇴도 많이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장님 진짜 이 남자한테 더 당한 사람은 없는가 알아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쩜 좋습니까? 이자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내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더 큰 허물을 그냥 덮어 씌우는 그런 어떤 이상한 수법을 지금 개발해낸 것 같거든요. 아마 사장님이 의도하지 않은데 계좌번호가 노출된 것도 사장님 실수는 많은데 그걸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반장 시간에도 몇 차례 전해드렸어요. 임금하고 그다음에 밀린 다른 손해배상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은 줘야 된다. 이런 걸 아마 몇 가지 알아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조금 차분하게 하시고요. 이 애초에 병원비로 쓰일 용도가 아닌 상태로 빌려간 걸 가불했다라면 그때부터 사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차분히 가라앉힌 상황에서 주변에 또 뉴스 사건 반장까지 나갔기 때문에 제보들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사례를 다 모으면 액수가 커지면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70대) 홍 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 후 아이를 낳았지만 일찍 떠나보내고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난해 결국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도 아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간신히 버티던 와중에 며느리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홍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제보를 주신 분은 70대 여성 홍 씨이십니다. 이 홍 씨는 오래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셨고요. 아들을 키우셨는데 아들이 15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들도 결혼 생활을 순탄치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다가 지난해 결국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홍 씨 제보자 입장에서는 전 남편이지 이혼을 했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업도 좀 잘 안 돼서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남편하고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아들하고는 또 이렇게 뭐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헤어지게 돼서 굉장히 지금 슬픔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뭐 부부의 어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속 깊은 내용이야 그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제보자 사연자 홍 씨가 지켜본 아들 내외의 사이는 좀 어땠다고 합니까? 네, 아들보다 5살 어렸던 며느리와는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좋다고 해서 홍 씨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홍 씨의 전 남편도 며느리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하는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줬습니다. 원래는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공동 명의는 싫다고 반대해서 결국 며느리의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해줬고 그 집에서 15년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뭐 좀 비극적인 일이 또 있었어요. 네,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2살 무렵에 사고로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 내외 사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더 이상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최근까지도 그 아기의 수목장한 곳에 찾아가고 그 아이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졌다는 뭐 확실함은 없지만 그래도 계기는 그것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홍 씨한테도 손주의 죽음은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뭐가 됐든 저 부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부 사이가 이제 멀어졌고 그래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하필 또 아하. 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보통 이럴 때는 뭐 이혼 소송 그 하던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혼은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지만 예. 재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분 이걸 뭐 법적으로 소송 수계라고 하는데 상속인들이 소송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 상속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또 위자료 같은 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고요. 그 소송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아들이 사망을 했고, 자, 한 달쯤 지났을까 이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 사연자 홍 씨의 말씀에 따르면 시어머니 인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달라고 했다고요. 시어머니한테. 네, 시어머니 쪽, 그러니까 제보자가 시어머니시잖아요. 시어머니 쪽 입장입니다. 시어머니 쪽 입장은 뭐냐면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감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왜 필요하냐면 그 아파트에 지금 빚이 좀 남아 있다. 한 1억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빚이, 그러니까 아들의 빚인 거죠. 그 상속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채무도 없애고 또 위자료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위자료는 사실 이혼 소송 중에 나오는 건데 이건 이혼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 제보자 말씀은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시어머니 택배로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그래서요? 네. 근데 이 배보자님께서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이제 연세도 70이신데 이제 지금 딱히 기댈 곳도 없고 주변에 도움 사람도 없고 아들까지 이제 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며느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며느리 말을 다 믿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달라는 거를 다 주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며느리에게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나 상속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런데도 불안감이 다시지 않았고 며칠 뒤에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파트를 포기한다라는 서류에 이 제보자의 인감이 찍힌 채로 제출되어 있었고 며느리가 나를 속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왜 그랬을까요? 뭐 이거는 사실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아닌 걸 알게 되면 뭐 위조라든지 뭐 그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 말이 그 며느리가 자기 원차 모든 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알아보니까 아들에겐 빚이 없었고 며느리만 빚이 있었고 아들이 좀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도 담보대출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내가 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범죄가 되는지 상속 포기를 무효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아들, 이 제보자, 사연자, 시어머니죠. 이 홍 씨는 아들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양 변호사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남아있는 게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가 큰 재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어머니 보시기에는 저게 이제 자신의 헤어진 전 남편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라고 마련해 준 아파트인 거지 며느리가 가져라고 준 건 아닌 것으로 어머님은 아마 시어머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결혼할 때부터 당시에 시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거니까 이거는 남편하고는 별개로 내가 가져야 될 게 맞다라는 데서 아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재산까지 조장까지 남겼다고 하지만 그 도장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이 제보자분이 넘기실 때, 그 택배로 보내실 때 그때 며느리의 뜻을 오해하셨던 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속였느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어느 쪽에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될지 아니면 며느리 혼자 가져가는 게 될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말씀 더 네, 저는 뭐 마찬가지로 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확정된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사실관계를 본인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지만이 이게 민사로 아니면 형사로 가능할지 그 부분도 확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법적인 거야 조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수님, 뭐가 됐든 이 제보자 사연자 입장에서는 아드님도 잃고 손주도 가고 아무튼 뭐 많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는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몸과 마음의 건강부터 지키셔야 그다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시고, 또 저희도 도움을 드렸지만 또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 꼭 찾아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중국입니다. 강아지가 낑낑대면서 바위 밑에 있는 흙을 파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일단 함께 파헤치는데요. 무슨 소중한 물건이라도 숨겨둔 건지 거의 발에 피가 날 정도로 이 딱딱한 땅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마침내 뿅 솟아나와서 모습을 드러낸 건 너무나 작고 소중한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세상에. 네, 이 고양이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듯이 나뭇가지를 안 물어서 당겨보는데요. 이번엔 사람들이 도울 차례입니다. 땅에 박혀있던 녀석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구출했습니다. 이 강아지도 아기 고양이가 무사한 것이 기쁜지 연신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던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우연히 듣고 고양이를 구한 건데요. 너무 감동적이야. 네, 고양이는 곧장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강아지도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입양됐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동적이야. 저 강아지 제가 데려오고 싶어요. 아, 진짜? 자, 예, 나 지금 약간 할 말을 잃었어. 자, 양 변호사님, 예. 가시죠. 예. 자, 길가에 있는 차량이 출발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출발하자마자 점점 중심을 잃는 모습이죠. 중앙선을 넘어가서 급기야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건물로 쿵 돌진해 버립니다. 잠시 후 차가 들이받은 장소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함께 벽을 허물고 있는데요. 망치로 때리고 파내면서, 여기도 파내네요. 오늘따라 왜 이래? 왜 이렇게 파? 저 벽 안에 이번엔 사람이 갇혔던 겁니다. 차가 식당을 들이받으면서 요리하고 있던 주인이 밑에 깔린 겁니다. 차량을 빼낼 수가 없자 대신 벽을 부숴 꺼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하신 덕분에 주인은 곧 밖으로 들려 나왔고요. 외상이 심하진 않지만 많이 괴로운 머리를 쥐고 있습니다. 충격이 큰 모양이에요. 네, 여성 주인 병원에 실려갔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을 뿐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대형 트럭과 오토바이, 승용차 나란히 열을 맞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간에 또 오토바이가 길등하면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데요. 동시에 타고 있던 남녀가 차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맙니다. 차에 깔리면
다행히 뒤돌아오는 흰색 차량이 재빨리 옆으로 트는 덕분에 참사는 피했는데 와, 세상에. 자, 남성 운전자가 몸을 일으켜서 오토바이 바퀴에서 뭔가를 빼내려고 힘껏 당기는데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게 멀쩡히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진 이유입니다. 여성 승객이 드레스를 입고 탔던 건데 이 긴 치마가 오토바이 바퀴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단단히 끼인 덕분에 여성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결국 이 여성 발목이 골절되고 말았는데 자, 오토바이 탈 때 뭐 적당히 부리십시오. 자,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야심한 밤 SUV 차량이 후진해서 철제 셔터를 강하게 밀어냅니다. 문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열리지 않아서 앞으로 빼는데요. 그 옆에 두 사람은 말리기는커녕 한 번 더 해보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등을 켜고 한 번 더 세게 푹 부딪히는데 마침내 문이 완전히 부서져서 열리고 말았습니다. 뭐 왜 저래요? 네, 이때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복면을 쓴 쾌감도들이 줄줄이 입장하는데요.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때려 부순 뒤 가게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마다 물건이 든 상자를 여러 개 들고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어허.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서 타고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뭘 훔친 거죠? 네, 최소 12명의 강도 무리들이 수천 달러의 대마초 제품과 금고를 훔쳤다고 합니다. 아유. 바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의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고, 새로운 시작 앞에선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박사와 회원사가 큰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